남자 쪽에서는 열기가 식지 않는데 여자 쪽에서 먼저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상심하실 건 아닙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 자신의 욕구불만이 어떻게 덜어지는 것은 아니죠. 부부 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자가 여자의 불감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환자인지 저의 아내가 환자인지 이것부터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양영수. 동침하는 건 부부 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신혼생활 몇 달을 빼고는 같이 잡은 적이 없습니다. 이 여잔 밤만 되면 아주 자기 방문을 안에서 잠가버리곤 남편 출입을 금하는 겁니다. 제가 뚝심이 없어서 방문 부수고 들어갈 용기를 못 내는 게 잘못이라면 잘못입니다. 이젠 포기했습니다. 남편이 손목 한 번 만지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옆에 내가 몸이 좀 피로하거나 할 때 제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해도 노땡큐로 나오니 이런 여자하고 어떻게 사느냐 말입니다. 여자의 불감증이라는 것도 이럴 정도면은 도가 지나친 거 아닙니까? 세상에 여자란 존재가 한없이 높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만 같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불감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점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남자가 너무 강압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언어폭력을 쓰거나 하는 것이 여자의 반발을 유도할 수 있다고 하죠. 제 나이가 이제 30대인데 그런 철부지 시절은 아니죠. 저는 남자들끼리도 쌍욕 한번 못하는 소심한 성격입니다.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남녀간의 섹스 말고 다른 방면에서 생활의 기쁨을 찾는 것이 없으신지 말입니다. 세상에는 삶의 활력소가 되는 사회활동이나 취미활동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섹스 만족이라는 것을 모르고도 재미있게 신명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 정신활동의 만족으로 섹스 방면의 불만족을 무마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과가 먹고 싶은 사람에게 사과가 없으면 그 대신에 복숭아를 먹고서도 식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격이죠. 저의 경우에는 그런 말씀과는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도 섹스 만족이 아닌 다른 방면의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섹스 만족의 기회가 막혀 있기 때문에 다른 방면 활동의 에너지가 무력화되는 것 같단 말입니다. 한 가지 만족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다른 방면의 만족까지 방해가 된단 말이죠. 저는 영국의 철학자 버틀란드 러셀의 에세이 행복의 정복을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 사람의 화려한 여성 편력이 보고 싶어서 자서전까지 읽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옛날 영묘한 경지에 이른 도사들이나 낭만 시인들이 꿈꾸던 천국의 연락이 바로 남녀간 합궁의 순간에 이루어졌을 거라는 구절입니다. 철학책 읽다 보면 섹스 만족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여간에 요즘처럼 프리섹스 시대에 불감증 여성하고 짝짓기를 하셨으니 운수불통인 셈이네요. 남편이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여자의 반응이 달라지긴 하겠지만 들어보니까 남편 쪽의 불성실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정말 운수소관이라고 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그런 성녀를 골라서 결혼한 게 탈이었죠. 아, 그 돌석자 성녀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선택이 짝짓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결혼 전에 여자의 섹스 취향 같은 걸 사전 탐지할 기회가 없으니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여자의 모친도 옛날에 성녀 같은 생활을 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뒤늦게 알면 무슨 소용입니까? 저 나름대로는 궁합이 맞는 배우자를 고르느라고 고심했는데도 그리 되었습니다. 어떤 고심을 하셨는데요?
저는 우선 호색 성향인 여성을 고르려고 했죠. 저 자신이 호색 성향인 것을 알기 때문이었죠. 저희 집안 유전자에 그런 성질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의 부친이나 조부까지도 옛날에 호색 기질이었다고 들었거든요. 호색 취향인 여성을 고르려고 하셨다면 그런 선택에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저 나름대로 한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가슴이 풍만한 여자가 섹스를 밝힐 거라는 생각에서 우선 가슴이 발달한 여자를 고른 거죠. 그런 생각은 어떤 근거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자의 애무가 그리운 여자라면 자기 가슴에 관심이 많을 것이고 자기 가슴을 자주 만지기도 할 것이니까 자연히 가슴이 발달할 거란 생각이었죠. 여자의 몸 가운데 섹스 감각을 제일 실감나게 자극하는 부위가 거기라고 본 겁니다. 무슨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하여간 저는 그런 기준으로 여자를 골랐는데 그 기준이 잘 맞지 않았던 셈입니다. 자기 몸을 만지려는 남편을 무슨 고약한 짐승이나 된 것처럼 기피한단 말입니다. 가슴이 풍만한 여자가 호색가일 것이라는 생각은 너무 성급한 결론인 것 같네요. 가슴이 얼마나 풍만하냐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이 클 것 같고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생리적인 요인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제가 뭘 모르고 어쩌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결혼 전에 이 여자를 몇 차례 보면서 매력을 느꼈던 건 외출복 입을 때가 아니라 여체의 곡선미가 잘 드러나는 운동복 입었을 때였기 때문에 그런 선입견이 생겼던 것도 같습니다. 상체가 땀에 푹 젖었는데 봉긋한 젖꼭지가 살짝 비치는 그 모습. 저는 지금도 그 모습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엔 이 여자의 몸에서 풍기는 에로틱 분위기에 속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사소한 문제가 부부 생활에 그렇게 큰 장애가 되느냐고 물으시면 저로선 할 말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섹스 불만족이 문제가 되는지요? 밤중에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 머릿속이 섹스 불만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밤새 잠을 설칠 때가 많죠. 그런 밤이면은 꿈을 꾸어도 이상한 나라를 헤매다 창피당하는 씁쓸한 꿈을 꾸게 되죠. 부부간의 욕구 만족이 안 되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섹스 에너지가 배출되는 것 같습니다. 밖에 외출 나갈 때 길거리에 젊고 반반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이 보이면 그쪽으로 시선 돌리느라고 바쁩니다. 시선을 다른 데로 향하는 척 하면서 기실은 여자 모습을 훔쳐보는 것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매력적인 여자 꽁무니를 뒤따라가느라고 내가 가는 길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비정상 행동들이 다 부부간의 욕구불만 때문이 아닌가요? 어떤 때는 책을 봐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고 여자 얼굴이 눈에 아른거려요. 에라 모르겠다. 성매매 직업 여성을 찾을 때도 있지만 갈 때마다 후회하고 나오게 마련이죠. 마음은 없는데 돈 보고 몸을 내주는 여자의 서비스라는 게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자를 만나고 나오면 꼭 무슨 흙탕물 뒤집어 쓴 것처럼 불결감이 들고 말이죠. 그런데 기웃거리는 것이 정신수양이 안 된 탓이라고 생각되면 마음 전체가 더욱 산란해지는 거죠. 이래가지고서야 정신건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정신과 의사들에게 어떤 사람의 행동 방식이 정상이냐 아니냐, 치료 대상이냐 아니냐를 구분짓는 잣대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도 원론적으로는 섹스 문제는 부부 생활의 여러 국면들 가운데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성욕이 제대로 충족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적인 욕구 불만에 차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어 부부 사이가 냉랭해지고 전반적인 가정 생활에까지 혼란을 가져온단 말입니다. 성욕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는 저 자신의 모습은 꼭 여러 날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하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이리 되면 자존감이 여지없이 허물어지고 말입니다. 네? 왜 자존감이 허물어집니까?
내가 이따위 천박한 욕망을 채우지 못해서 허덕인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적인 자존감이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런 말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성적인 욕구 불만이 부부 생활의 다른 부분까지도 파탄낸다는 얘긴데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선생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문제 가지고 너무 상심하실 건 아닙니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 자신의 욕구 불만이 어떻게 덜어지는 것은 아니죠. 제가 오죽하면 이혼까지 고려한다고 하겠습니까? 선생님에게 확실한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저로서도 답답합니다. 형식적으로 처방을 내리기로 한다면 남편에게는 그까짓 섹스 만족 같은 거 별거 아니니까 참고 사시오 이렇게 될 것이고, 부인에게는 그거 섹스 만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남편이 하자는 대로 즐기시오 이런 처방이 나올 텐데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혼하시라고 권할 수도 없고 말입니다. 이혼한 다음에는 남자든 여자든 거의가 후회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알죠. 그렇지만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도 지금 같아서는 저의 유전자의 힘을 무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긴 법으로 가도 성생활 거부는 이혼 사유의 주요 항목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릴 수도 없는 일 같습니다. 저로서는 어떤 방향으로도 처방을 내놓을 수가 없지만 도리가 없네요. 정신과 의사도 어쩔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온 제가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냥 이 정도 상담을 한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의 방향에 대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저도 마음이 조금은 놓이겠습니다. 원래 저희 정신과 의사가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속마음 털어놓고 상담하는 동안에 얘기한 것만 가지고도 의미 있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환자인지 저의 아내가 환자인지 이것부터가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정신과 의사 찾아오는 사람들 문제가 그렇습니다. 하여간 감사합니다. 어려운 문제 들어주시느라고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기어코 이혼하시고 재혼까지 하셨네요. 우선 말이죠. 이혼 기간 중에는 어떤 문제가 힘들었었는지, 그러니까 어떤 고충 때문에 독신 생활을 청산하고 재혼까지 가셨는지 그런 얘기부터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저희 정신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혼하는 사람은 인내력 부족 때문이고 다시 재혼하는 사람은 기억력 부족 때문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듣기가 좀 거북한 말이긴 합니다만. 하긴 저의 경우에도 이혼까지 가지 말고 재미없는 결혼 생활을 참고 견디려고만 했으면 그렇게 못할 것도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런 결혼 생활이 지탱할 만한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도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한 것이긴 하지만 욕구 불만에 차 있는 결혼 생활을 오래 지속하기 위해 인내력을 행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혼해서 1년도 안 되어 재혼을 하셨는데 그 이혼 기간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재혼을 빨리 하신 건 이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랬습니다. 처음엔 재미없는 결혼 생활을 청산했다는 홀가분함에서 독신 생활을 즐기기까지 했는데 그것도 차차 실증나기 시작했죠. 혼자 지내려니까 생활이 아주 무질서해지대요. 먹는 거나 입는 거나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일상생활 내용이 아주 산만해진 겁니다. 외톨이 신세가 되어보니까 섹스 문제는 부부 생활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똑똑히 알 것 같았습니다. 동침하지 않는 배우자일지라도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마음가짐에 차이가 있었죠. 호래비가 여자 한번 안아보려고 홍등가 기웃거리는 건 너무 처량하고 맹숭맹숭했습니다. 자유의 몸이라서 홀가분하다면 재미도 없어지는 것이 나 자신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트너가 엄연히 집에 있는데 바람 피우는 건
말하자면 주인공 세 사람이 등장하는 열정 드라마에서 한 장면을 연출하는 것이고, 혼자서 돌아다니는 건 그냥 혼자서 찰칵 찍히는 스냅 사진 같다고나 할까요? 그전에는 그래도 조마조마 스릴감이라도 있었는데 말이죠. 그렇습니까? 불만족스러운 부부 생활도 지나고 보면 그렇게 마음이 달라지고 그리운 데가 있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재혼 결심은 어떤 마음에서 하셨던가요? 재혼하기로 결심하실 땐 결혼 생활에 실패한 과거의 기억이 참고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재혼하는 건 기억력 부족 때문이라는 말의 뜻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결혼 생활에 크게 실망한 경험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두 번째 결혼을 하지 않을 거라는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저의 경우에는 첫 결혼이 불행했던 이유를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는 그런 불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던 것이죠. 좋습니다. 선생님의 경우는 첫 번째 결혼 실패한 것이 여성 쪽의 불감증 때문이었다는 걸 잘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두 번째 결혼의 상대는 당연히 섹스를 밝히는 여성을 택하셨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부부 생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현재 제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성격은 과거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두 사람 사이가 너무 소원한 게 탈이었다면 현재는 너무 밀착된 것이 탈인 것 같습니다. 재혼 상대는 잘 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부 생활이 냉랭했던 것에 비하면 현재 부부간의 성관계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봐야죠. 두 사람 모두 건강한 데다 속궁합도 잘 맞는 것 같고요. 기질적으로나 체질적으로 섹스를 밝히는 타입끼리 만난 셈이죠. 그런데 그런 행복을 얻는 반면에 새로 생긴 뜻밖의 고충이 있어서 다시 원장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 말씀을 듣기 전에 제가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찾아오셨을 때 부부간의 섹스 만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이상한 방향으로 튀어나간다고 하시면서 길 가다가 멋진 여자들 훔쳐보는 버릇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버릇이 지금도 남아있는지 어떤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그 전에 했던 말을 잘도 기억하시네요. 길 가다가 젊고 반반한 여자들 보이면 슬그머니 훔쳐보는 버릇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옛날에는 그런 행동을 보고도 잔소리할 여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아내에게서 되게 공박을 받고 훈계를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길 가는 여자들 가슴이나 각선미 훔쳐보는 버릇이 저에겐 아주 고질화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옛날보다 한눈 파는 속도가 빨라진 차이가 있지만은 없애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앞에서 이거 창피한 일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예쁜 여자들 모습을 살짝 훔쳐보는 순간 마치 자갈밭길 가다가 꽃밭길로 들어선 것 같단 말입니다. 이런 것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기쁨이 아닌가 싶고 말이죠. 남몰래 훔쳐보더라도 그전하고 요즘하고 뭔가가 다른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구태여 다른 점을 말한다면 그전에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하는 새로운 발견의 기쁨이라면 요즘에는 아름다운 것은 몇 번을 봐도 역시 아름답구나 하는 재확인의 기쁨 아닌가요? 하여간에 선생님은 지금 중대 발언을 하신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한눈 파는 짓궂은 버릇이 남편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불감증 부인 탓이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내 마음 나도 몰라 노래 가사 생각나네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르는 현상은 정신과 의사도 마찬가지니까 너무 상심은 마시고요. 자, 말씀 계속하세요. 좋습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이 원장님 경고 말씀하고 관련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긴장이 되네요. 제가 당하는 부부 생활의 고충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학에서 말하는 한계 효용의 법칙에서 생기는 현상이 아닌가 싶네요. 섹스 만족 자체로 무슨 장애가 있는 건 아니고 열기가 점점 식어가는 정도입니다.
남자 쪽에서는 열기가 식지 않는데 여자 쪽에서 먼저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남자와 여자의 섹스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런 테마로 연구 결과가 나온 건 없나요? 남자와 여자가 섹스 좋아하는 건 그 바탕에 있는 동력이 다르다든가 하는 거 말이죠. 있지요. 여성의 섹스 취향은 남성에 비하여 더 감성적이라고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섹스의 만족이 섬세한 감성이나 감정보다는 단순한 감각 기능에 더 의존하고 말이죠. 여자의 섹스 에너지는 뭐랄까, 인간 본성의 전체 구조에서 나오는 데 비하여 남자의 섹스 에너지는 여러 방향의 관심으로 분산되기 쉽다고 하지요. 여자의 섹스 동력이 인간 본성의 전체 구조에서 나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쏭달쏭하네요. 여자들 세계에서는 섹스 만족의 강도와 밀도가 남자들 세계에서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지요. 여자들은 섹스 만족의 순간에 정신력이 한 방향으로 집중되고 혼연일체 몰입이 가능하다는 말이죠. 여자에게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바닥까지 모든 부분이 성감대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섹스 취향은 더 까다롭고 심오한 데가 있어가지고 일단 만족 상태에 몰입하는 순간에는 나 몰라라 울부짖는 소리를 내고 무아지경에까지 이르는데 남자의 성욕은 표피적이라서 섹스 진행 중에 자기도 모르게 괴성 지르는 것이 없는 것도 그 때문이란 거죠. 이건 남자 여자의 신체 구조가 다르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죠. 남자의 성기는 밖으로 돌출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여자의 성기는 몸속으로 깊숙이 들어간 심층 부위에 있지 않습니까? 여자는 이렇게 정신력을 한 방향으로 올인시키는 섹스 취향이기 때문에 마음에 차지 않는 남자에게는 성욕을 느끼기 어렵다는 거죠. 여자의 성욕은 심오하고 남자의 성욕은 표피적이라는 말씀이 그럴듯하네요. 그동안 저의 아내에게서 느껴지는 몇 가지 징후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를 가만히 보면 이전에는 섹스 만족의 열기가 저보다도 훨씬 더 했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식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된단 말입니다. 이런 현상이 무엇 때문인가 이것저것 짚어본 끝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는 출신 가문 배경이나 출신 학교 배경이라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게 생각났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저는 천민 출신이고 저의 아내는 귀족 출신인 겁니다. 이런 점이 저의 아내로 하여금 저에 대한 욕구 불만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저 자신도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런 열등감이 있는 것 같고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이 쓸데없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결혼하고 얼마 동안 뜨겁던 사랑 열기는 차차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선생님네 부부의 경우에 부인의 사회 계층적인 비교 우위가 부부간의 원만한 사랑 열기의 장애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정말 부질없는 걱정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자는 사회 문화적인 욕망이 우세하지만 여자는 자연 본래적인 욕망이 우세하다는 것이 교과서적인 연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권력이나 명예 같은 사회 문화적인 방면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함에 비하여 여자들 세계에서는 오로지 사랑만을 위한 사랑, 원초적인 본능을 충족시키는 사랑이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는 거죠. 세계 명작으로 치는 애정소설들 가운데에서 남녀 간의 짝짓기 사례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귀족적인 남자가 천민인 여자하고 맺어지는 경우보다 여자 귀족이 남자 천민하고 맺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부 생활에 대해 희망을 던져주는 말씀이신데 원장님 진단에서 좀 벗어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제가 이 여자에게서 섹스 만족을 얻고 있는 것은 고맙고 다행한 일이지만 이에 대한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이 여자가 감성이 섬세하고 귀족 취미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저에게 요구하는 우아한 행동의 수준이 저에게는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신체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까지 봉쇄하는 수준이 되어서는
정말 곤란해지지 않겠습니까? 길에서 남자의 걸음걸이 모습은 어때야 품위가 선다든가, 계절 따라 날씨 따라 입는 옷은 어떤 스타일이라야 된다든가, 이런 것까지 간섭하니까 성가신 일이죠. 길 가다가 어쩌다 아는 여자를 만나서 가볍게 인사하는 것도 타박을 받죠. 공적이든 사적이든 여자가 끼어있는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허락을 받아야 하죠. 전화상으로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면 일일이 해명을 해야 하죠. 이건 정말 뭡니까? 선생님은 지금 부인의 자잘한 간섭이 싫어서 부부 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는 겁니까? 원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애초에 선생님에게 제일 중요한 성생활에서 만족을 얻었으면 감지덕지하고 다른 면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어도 참아야 할 거 아닌가요? 첫 번째 결혼에서 직접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섹스에 불만인 것이 다른 일의 만족까지 무력화시킨다고 말이죠. 의견 차이가 생기는 가정 내의 소소한 일에서야 양보하고 참아야 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성격 차이가 없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성격이나 취향 면에서 어느 정도 다르다는 건 부부 생활이 활기 있고 풍요해지기 위해서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있는데, 선생님은 부부 동반 외출이 지겹다고 하셨는데 이건 언제부터 그리 되셨는지요? 재혼 초기부터 그러지는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죠. 재혼 초기에는 제가 더 좋아했다고 할 수 있죠. 저는 마음에 드는 여자하고 재혼한 것이 감격스러워서 어깨동무하고 나다니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지겨워진 거죠. 그것도 내 마음 나도 몰라인가요? 그렇지 않다고는 말하지 못하겠네요. 부부 생활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게 마련입니다. 부인께서 남편의 생활 습관에 간섭이 많은 건 그만큼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무슨 죄입니까?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잘하는 일이라고 할 순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여자 나름으로는 사랑하는 방식이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은 부인이 사랑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도하다는 말씀인데 그렇게 과도한 요구를 하는 특별한 이유는 혹시 없을까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이 없지도 않네요. 제 아내도 저처럼 재혼인데 초혼 남편에게서 참담한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래서 나온 의부증인 것 같습니다. 남자의 사랑을 확인하는 방법이 아주 집요한 거죠.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원래 행사가 있습니다. 극장이나 음악회 같은 데 적어도 한 번은 구경 가야 되고 특급 호텔 뷔페 식당에도 꼭 가야 됩니다. 왜 그런 데를 가야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곳에 가야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정한 부부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좋아서 기꺼이 동행했는데 이젠 정말 고역입니다. 여자의 의부증이라는 거 이럴 수도 있습니까? 부부간의 동반 외출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요. 선생님은 그걸 잘 이용 못하는 모양이네요. 이럴 때는 여자의 취향이 바뀐다는 걸 잘 알아보아야 하는데 선생님은 철학책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을 써가면서 그런 기회를 망치는 건 아닌가요? 어두운 밀실 환경과 훤히 밝은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자는 바깥 세상에 나오면 취향이 바뀌어서 관념적인 말을 싫어하고 감각적인 말을 좋아한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경치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화제로 삼는 것이 여자들에게는 흥미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부인과 철학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동반 외출하는 것이 고역인 모양인데 아직까지 부인은 그런 외출을 좋아하고 있으니 그건 선생님에게 굉장히 큰 양보를 하고 선심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내의 의부증 증세 치료하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정신과를 찾아왔는데 고쳐야 할 것은 아내가 아니라 남편이라는 말씀이네요. 맞습니다. 선생님네 부부의 경우에는 부인의 의부증을 고치기 위해서는 남편의 의처증을 먼저 고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아내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의처증 증세가 있다는 겁니까? 아내의 사랑의 가능성을 불신하기 때문에 아내의 사랑법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고 있죠. 제가 아내를 어떻게 잘못 인도한다는 말씀이죠? 선생님 생각으로는 부인이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남편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그건 남편이 확실하게 자기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어서이고 남편이 자기를 더 확실하게 사랑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부인이 지금처럼 과도한 요구를 남편에게 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야 남편이 확실하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게 하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제 해결 방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인으로 하여금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구체적인 처방을 내주셔야죠. 여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정신과 의사라고 해서 특별하게 아는 건 없습니다. 인간 역사의 실상이 그런 방법을 잘 알려주고 있죠. 글쎄, 제가 그 방면에 센스가 둔해서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의 환심을 사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예쁜 장신구 같은 선물 사다 주는 것도 있고 맛있는 거 사주는 것도 있고 선생님네 경우처럼 화려한 외출을 해서 정성껏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여자 환심 사는 방법으로서 정신과 의사가 많이 권하는 것으로는 스킨십이 있죠. 하루에 수십 번도 좋다는 겁니다. 여자가 지겨워할 정도로 스킨십 서비스를 해주면 여자는 지겨워하면서도 남편 사랑에 대한 믿음 하나는 확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스킨십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키스라고 하는데 선생님은 이런 스킨십 서비스를 얼마나 베풀고 계신지요? 그러고 보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러려니 생각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점자는 알만하지 않습니까? 이건 미국 사람들의 부부 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인데요. 스킨십 실천의 수준이 부부간 화합 수준의 척도라는 결론이 나왔답니다. 제가 지금 어떤 상상을 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 부인께서 어떤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가서 남편 불감증을 어떻게 고칠지 물어보는 장면을 상상해 봤어요. 남녀 간의 사랑은 밀실 어두운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훤히 밝은 곳에서도 하고 여러 사람 있는 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질문해도 될까요? 선생님은 스킨십 서비스 할 때 어떤 멘트를 많이 하나요? 그런 거는 없다고 봐야죠. 스킨십이라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말이죠. 부부간 사랑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철학서적 읽는 것보다도 현장 실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당장 현장 실습 열심히 하시고요. 스킨십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스킨십 할 때 멘트는 어떤 것이 좋으냐, 이런 것은 정신과 의사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에게 실행해보고 첫방이 안 되면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알아보고 그러세요. 이것이 저의 처방입니다. 좋습니다. 환자가 의사의 처방대로 잘 따라야죠. 원장님은 제가 저의 신상 문제를 잘 해결해서 다시는 여기 찾아오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단연코 모른다고 대답해야겠네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지 어째 단연코 모른다고 하실까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 판에 그걸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 그럼